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이충면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소에 주로 국제법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하고 계시는 남성인 교수님을 모시고 공급망에 있어서의 due diligence, 그러니까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특히 공급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주요 의무가 요구되는지, 이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형성되고 있는지, 또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하는 측면에 포커스를 둬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급망 실사 또는 공급망의 due diligence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떤 definition, 정의하에 이 문제가 고찰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남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조금 이제 배경 설명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올해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에서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법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안은 지금 이제 EU 국가들 외에도 이제 EU에서 활동하는 이제 해외 진출 기업들도 모두 이제 이러한 공급망 실사법을 하도록 조금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법안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 공급망 실사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급망에서 이제 어떠한 인권 또는 환경 관련 그런 이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권 같은 경우에는 인권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식별해야 되고, 또는 완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민사 책임이라든지 또는 이제 행정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실사가 의무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올해 2월달에 이렇게 EU에서 이렇게 낸 초안, 네. 초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EU 내에서 활동하는 EU 자체 기업 또는 EU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네. 어떤 노동, 네. 인권, 환경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된다. 네. 공급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네. 그거를 규제해 나간다. 네. 이런 내용이 본질적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념은 잘 이해가 됐는데요. 네. 이런 기본적인 주제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규범화 과정을 밟았는지, 네. 어떠한 태동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 네. 간략하게 히스토리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사실 이제 유엔에서 70년대부터 이런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탈식민지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신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요청이 커지면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도 보호를 하면서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이제 자원 주권이라던가 또는 인권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70년대부터 사실 이제 커미션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Code of Conduct도 이제 일종의 지침서도 이제 만드는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OECD에서 이제 76년도에 이제 다국적 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는데요. 이제 인권 문제라든지 환경, 반부패, 이것이 이제 여러 번 개정이 돼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2011년에 업데이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국제 규범 형성에 있어서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문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환경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지속 가능한 개념이 이제 계속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게 92년 리우 선언에서도 이제 확인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의 참여를 조금 더 유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 이니셔티브가 이제 출범을 했고, 거기서는 이제 기업들이 직접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원칙들을 이제 기업들의 전략 정책에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습니다. 2011년에 이제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이 이제 채택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 이행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행동 계획, National Action Plan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그런 국가 행동 계획 그 안에 이제 그 기업가 인권에 관한 챕터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행 원칙을 이제 국내에서도 이행하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들은 이미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이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기업으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점점 이제 민간 기업으로도 이런 그 이제 실사가 이제 확대될 수 있게끔 이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ESG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가서 공급망 그 실사법들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다 맞물려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계속 인권과 환경 이슈들에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모든 다른 국제 기본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이제 주로 그 OECD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또 유엔 차원에서 환경이라든지 뭐 인권 또 개발 이런 차원의 어떤 큰 주제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맥락 하에 이렇게 논의가 되다가 오늘까지 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직까지 뭐 이 분야에 관한 그러니까 물론 민간 기업의 행위를 다루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국가 간의 협약이라든지 어떤 강제적인 규범은 없는 거죠. 네,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이드라인에 부과하고요. 네. 네,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 OECD 다국적 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외에도 그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문서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제 국가들이 이제 여기에 법적으로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 국내 법률을 이제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이 어떤 이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조금 있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이러한 그 기업 활동이 주로 이제 해외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주로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이런 피해들이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역의 적용 관할권 문제가 또 좀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국경을 넘어간다 이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법이 이제 실제로 그 해외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그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국내법이 네, 그러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어느 선까지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큰 성과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회원국들이 그 연락사무소,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해석하는 것 또는 이제 어떤 분쟁 해결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 국내 연락사무소들이. 국내 연락사무소로 하면 그 누구의 연락사무소를 말하는 건가요? 기업의 연락사무소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네. 예, 그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독립된 기관이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인디펜던트 엑스퍼트 이제 그 전문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 예, 이제 그런 사무소인데요. 이제 거기서 그 가이드라인의 해석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어떤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이제 한 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네. 뭐 어떤 컴플레인을 하면 이제 그걸 연락사무소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연락사무소는 그러니까 유엔에서 뭘 만들거나 이렇게 창설한 건가요?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이제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설치의 주체는 누군가요? 국가인가요? 정부인가요? 이제 원래는 이제 독립된 기관인데 근데 네. 이제 그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네. 정부 소속으로 이제 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정부 소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네. 예, 이제 그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OECD 가이드라인이나 유엔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각국들이 이런 국내 어떤 독립적인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권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 형태는 그게
각국 정부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디펜던 기관으로 설립되어 있기도 하고 각양각색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뭐 요약하면 하여튼 저 OECD 가이드라인이나 뭐 유엔에서 만든 원칙들 다 법적 구성력이 없고 또 법적 구성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고 지침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또 게다가 또 그 권고 지침조차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역에 관할 것 문제 또 그거를 감독할 기관의 어떤 그 권위성 문제, 독립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규범도 없고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 공급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또 어떤 특정한 생산물을 개도국이나 여러 해외에서 생산함에 있어서 환경, 노동, 그 인권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고 이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각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 국가가 그 자기네 국내법으로 잘 이 문제를 제정을 하고 EU처럼 아까 EU 초안을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국이 잘 이렇게 국내법을 제정하고 그 각국의 선의로 그걸 잘 이행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죠? 물론 이제 예를 들면 EU가 법을 제정하면 그 EU에 가서 그 기업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 같으면 또 그 EU법을 따라야 되니까 부담이 생기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면 이제 각국이 이 국내법을 어떤 형식의 어떤 내용의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 그걸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공급망에서 이제 이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 OECD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이제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에 이게 공급망까지 커버하는지 이게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기업 그 활동에서는 그거를 이제 실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명확하지만 이게 공급망까지도 이어지는지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급망도 이제 우리가 그 기업들이 실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여러 법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공급망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구축하는 어떤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물건이라든지 뭐 이거를 그 생산하는 어떤 체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뭐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 같으면 개도국에 가서 뭔가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그 뭔가 라인을 그 현지에 구축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이 과거에 어떤 그동안 내려져 왔던 여러 가지 권고라든가 뭐 그 규정들이 거기에까지 미치는지 좀 애매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중심으로 이런 이제 법들이 많이 최근에 나오긴 시작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2010년도 미국에서부터 이제 처음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도드 프랭크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 콩고 그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노동 착취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실사 관련 이제 법을 마련했었고 미국 기업한테 제대로 이걸 따져봐라 이렇게 규정해 놓은 법인 모양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공시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아, 그냥 이렇게 알릴 의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급망 투명성 법률이 이제 처음 입법이 됐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공급망에서의 어떤 그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공시하는 이제 그런 법안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비판이 조금 있었습니다. 뭔가 어떤 실체적인 어떤 그 강제상은 뭐 의무는 아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현대 노예제 방지법을 이제 처음 마련을 했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냥 이제 공시하는 약간 이제 그런 성격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급망에 관한 이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었고 이제 이것이 공급망까지 이제 적용이 될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추가 규정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공급망까지 적용된다는. 근데 이것도 사실 실사를 했는지를 이제 공시하는 것에 불과했고요. 이거를 실사 의무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기업 실사를 의무화한 것은 2017년에 이제 프랑스가 제정한 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이제 법적 책임으로 인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제 민사 책임까지 인정이 네. 되는 뭔가 이제 제재가 가해진다 네, 이 말씀이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안 하면 네. 제대로 안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그리고 그 2021년 이제 네덜란드, 독일에서 이제 유사한 네. 그런 이제 실사법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 노동에 이제 국한해서 이슈에만 국한해서 했었고요. 근데 프랑스나 독일은 이제 인권과 환경 조금 더 넓게 이제 실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들이 나왔었고, 근데 이런 것 법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거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이제 EU 차원에서? 네, 네. EU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좀 더 효과적인 실사를 위해서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EU 차원에서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그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법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초안이 올해. 그래서 이거는 2024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될 예정이고요. 네, 2024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이제 민사 책임까지 인정이 되는 네. 그런 이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이제 대응도 많이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우리 기업들이나 뭐 다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많은 기업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제 막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대응해야 되는지는 되지. 아직은 조금 네. 계속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뭐 단지 공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존재를 하다가 프랑스가 처음으로 네. 어떤 법적인 의무로 부과하기 시작했고 네덜란드 물론 이제 저 아동에 한정되긴 했지만 네덜란드, 독일을 거쳐서 EU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네. 다루기 시작했고 네. 법안 초안을 냈고 네. 그게 2024년에 하나의 그 정식 법령으로 네. 채택이 될 예정이고 그 네. 법령에 따르면 네. 이런 실사 의무 기업들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으면 뭔가 어떤 생션 제재가 가해지고 네. 뭐 과징금이라든지 네. 또 기업 활동에 여러 가지 장애가 가해지는 네. 그런 중요한 문제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뭐 확고한 대책이랄까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구체 사항이 네. 정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국내적인 어떤 동향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국 기업의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경쟁력을 네. 그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선진국 기업하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비교적인 네. 관점에서 보면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ESG라는 이제 부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ESG 하면 요새 네. 시대의 화두인데. 네, 예.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ESG 하면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인데요. 예, 근데 이게 같이 맞물려서 이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ESG라는 것은 이제 CSR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CSR은 이제 보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ESG는 이제 좀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는 이제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을 했다면은 이거 ESG는 조금 기업의 실질적인 그런 어떤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실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기업의 가치 평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그런 재무적인 요소 외에도 그 뭐 이제 사회 그리고 환경, 거버넌스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도 같이 이제 평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ESG 붐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실사법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빨리 대응을 해서 이제 경쟁력을 빨리 높여야 그럼 되는. ESG하고 실사 아까 이제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ESG가 다루어지고 또 지금 저 듀 딜리전스 이 실사법은 일종의 아직까지는 권고적 그다음에 아직까지 강형화되지 않은 국내법 차원의 문제로 남아 있는데 결국은 이게 두 가지 어떤 원칙들이 합쳐질 것이다. 같은 길을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전망하시는 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까 국제적으로 OECD나 UN 차원에서 어떤 권고적인 지침으로 나오다가 뭐 이제 국내법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그 국내법에 반영이 되고 또 그거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EU 측에서 이제 뭔가 통합적인 법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개별 지금 국제 정치에서 개별 어떤 단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 차원에서 어떤 강행력 있는 구속력 있는 협정, 조약 이런 게 궁극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법적,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규범이란 측면에서 어떤 방향, 또 함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유엔 기업과 이행 원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원칙에서 이제 네, 그 원칙으로 협정, 이제 조약으로 가야 바뀌어야 된다는 된다. 얘기도 예. 있는데 사실 이제 개발도상국들 중심으로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개도국에서 이제, 네, 근데 아직 그건 피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선진국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동의를 예. 이렇게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인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제 국내 법들이 계속 이제 공급망 실사법들이 나오고 그러므로서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그 인권 환경 분야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제 국내법들이 나오고 인식도 이제 향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법에도 많이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협약에서도 이제 이제 국가의 네. 책임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가 네. 기업의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규정이 협약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해외 뇌물 방지 협약에는 이제 그런 유사한 그 네. 규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인권, 환경 이제 다른 분야로 계속 이제 확산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유엔 원칙 이런 게 아직 그 무슨 조약이라든지 협약 이런 그 구속력이 있는 국제 규범으로 발전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그 규범 체계에 이미 들어가고 있다. 내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내용들이 그런 경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인데 처음 이제 OECD 유엔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국내법에 반영이 되고 네. 궁극적으로 아주 최종 목적은 어떤 강행력이 있는 구속력이 있는 네. 협정, 단일 협정, 네. 단일 조약이 만들어지는 거겠지만 네. 그 단계에 있어서 그 네. 과정에 있어 네. 기존에 있던 다른 협약들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다른 분야의 협약들에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엔의 원칙이라든지 OECD 가이드라인이 어떤 단일한 협약, 조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것이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지금 국제사회가 점점점 이렇게 어떤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 또 국제사회의 공통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여러 가지 강행력이 있는 구속력 있는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분야도 지금 공급망 실사 이 분야도 여러 가지 다른 분야와 비슷한 경향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그 단계적인 고찰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 기업을 보호하거나 우리 기업을 대변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이렇게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무슨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외교부에서는 이미 이제 제외 공간 통해서 이제 해외 진출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규정도 마련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미 하고 있지만 조금 그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어떻게 실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그 법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려주고, 이제 그런 일종의 지침서, 매뉴얼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가 조금 제외 공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한 기업들을 좀 돕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어디 공간에 주재를 하고 있으면, 우리 외교관들이 주재를 하고 있으면 그 나라가 도대체 이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지 좀 더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이나 국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공간의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군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공방 실사법 그에 관해서 이제 국내법이 만들어지고 또 단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협약에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반영이 되고 이런 경향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국제사회가 이렇게 진행해야 될 적정한 속도라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슈에 비춰봐서 아니면 다른 분야보다 좀 늦은 건지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인권이나 뭐 온갖 국제사회 중요한 이슈들이 다 이런 비슷한 과정을 밟아서 지금 국제법이라는 국제규범이라는 체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군축도 마찬가지고 최초에는 전부 다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프린시플이라든지 이렇게 비구속적인 원칙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거대한 물론 이제 가끔 이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대한 국제규범 체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규범의 형성 그 과정에 비춰봤을 때 76년부터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6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속도인지 아니면 조금 늦다든지 이런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요? 70년대부터 이미 이제 좀 논의가 시작됐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조금 더디게 조금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2010년대부터 네. 그때 이제 뭐 미국에서 도드-프랭크 법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유럽 중심으로 이제 공공망 실사법들이 나오면서 계속 이게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기업가 인권 조약 얘기도 이제 네. 최근에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빨리 가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이게 조금 늦게 시작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네. 이제 최근 동향을 보면은 또 네. 굉장히 이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네. 면도 있고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이슈의 성격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슬로우 페이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가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갑자기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네, 느낌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으로라면 뭐 한 앞으로 10년 내에 이게 여러 국제 협약에 상당히 그 깊은 정도로 네. 반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상당히 뚜렷한 형태로 네.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사회적 개념이 그렇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완전히 응고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또 우리 기업들이 잘 대비를 할 필요도 있겠고 또 그만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공간들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서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이고 소위 말해서 선제적으로 네. 프로액티브하게 네. 지원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요지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오늘은 국제법 분야 전문가이시고 여러 국제 규범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남성현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외교부 또 외교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인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보호 대변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특히 2010년대 이후로 크게 논의가 부각되고 있는 공공망 실사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느낀 거는 외교관들이 공부할 게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교관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기업의 해외 진출 또 외국과의 교류 이런 거를 국가 발전의 주요한 엘리먼트로 요소로 삼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도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고 해외와 활발한 교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런 국제적인 동향에 잘 숙지를 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그리고 좁게는 외교부에서 필요한 지원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성현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공공망 실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